이 사건에서 실제로 고려된 추가 증거가 있었고 우리는 그 증거가 재판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추가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비심리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극히 일부만을 제시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변호인 측이 가수 데이비드가 14세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양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의 사건에서 몇몇 중요한 허점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허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가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가 있습니다. 14세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사망과 관련해 미성년자에 대한 지속적 성적 학대와 불법 시신 훼손 혐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서류를 직접 보고 싶거나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시각에서 모든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 자료실은 로앤크라임 플러스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사건 자료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사이드바에서 자주 언급하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직접 읽고 싶다면 거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검찰 측 사건에서 잠재적인 허점, 즉 빈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예비 심리를 막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몇 가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판사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될 만큼의 증거가 있다고 판결하긴 했지만 우리는 검찰이 예비 심리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네이선 호크먼 지방검사가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제시한 것은 수사관들이 모은 증거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버크 피고가 유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셀레베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의 잔혹한 살인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비 심리에서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재판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만 보여주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배심원을 설득해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검찰 측의 사건에는 변호인이 지적하거나 주장한 잠재적인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며칠 전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에서 지방검사 네이선 호크만과 인터뷰하며 이런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의 팀이 대응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황 증거가 강력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적 허점들은 무엇이고 검찰 측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이미 탐색하거나 이용하려던 약점들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려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 데이비드, 그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잠재적인 허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검찰은 이미 이 예비 심리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 법률적 견해로는 지속적인 성적 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데이비드가 미성년자와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일정 기간 동안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LAPD 형사 코리 페럴이 증언대에 섰을 때 그는 데이비드의 휴대폰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모든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진들은 가수와 셀레스트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나체 사진, 사후 피임약에 대한 문자, 임신과 낙태에 관한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성적 체위, 관계, 응급 피임약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페럴은 이러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되어 2025년 3월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어느 시점에 데이비드의 휴대폰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정말 데이비드가 직접 한 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데이비드의 휴대폰에서 온 것이니까요.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데이비드의 휴대폰이 셀레스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내 아이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와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셀레스트의 휴대폰이 답장한다. 당연히 네 거야, 데이비드. 그리고 변호 측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하자면 이 부분은 예비신문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검사인 부지방검사 베스 실버먼이 이런 점을 지적했죠. 셀레스트가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아동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저는 반대 판례를 본 적 없지만 변호인 측이 그 부분을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이제 이른바 사체 훼손 혐의, 즉 불법적인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형사들이 전기톱, 대걸레 시스템, 시신 운반용 가방, 그리고 파란색 공기 주입식 풀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셀레스테의 사망이 보고된 이후 며칠 동안 가명을 사용해 데이비드의 집으로 주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NA 전문가가 집 차고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나온 증거가 셀레스트의 DNA와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집에 있던 매트에서 발견된 선형 절단 자국과 혈흔 추정 반응에 양성이 나온 얼룩에 대해 법과 감정인이 증언했습니다. 얼룩이 묻은 물티슈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봉투와 이 파란색 공기주입시 풀장에 난 것으로 추정되는 절단 자국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셀레스트의 유해에서 발견된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이 데이비드가 주문했다고 알려진, 그리고 데이비드의 집에서 발견된 공기주입식 풀장과 일치한다고 주장되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습니다. 셀레스트의 유해가 발견된 데이비드의 테슬라 차량에는 11개의 방향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차량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범에는 주차된 테슬라에서 피가 흘러나와 고무 매트를 통과해 그 아래 벽돌까지 스며들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살인이 일어난 직후 23일 밤부터 24일 아침 사이에 있었다는 증언도 있고, 디지털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산타바바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셀레스트의 여권 카드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견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 측을 곤란하게 만들 만한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 측 주장의 문제점, 잠재적인 빈틈, 그리고 허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첫 번째 빈틈은 바로 살인 혐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파렌 형사는 그날 밤 셀레스트나 데이비드가 그 집에 있었다는 감시 영상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도애니 플레이스에 있는 그 집에 셀레스트가 들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데이비드가 그날 밤 셀레스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우버를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소, 우버 도착, 대문이 열려있다는 내용 등과 관련된 문자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버 기사도 셀레스트를 그 집에 내려줬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파렐 형사는 그날 밤 셀레스트가 우버에서 내리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살해 현장을 목격했거나 셀레스트가 죽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셀레스트가 데이비드의 집에 도착한 후 살해당했다고 믿는 그 밤, 약 20분 정도의 특정 시간대에 대해 증인으로 불려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검찰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셀레스트와 데이비드 사이의 문자 메시지 교환과 휴대폰의 위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구입했거나 구입했다고 주장되는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트의 휴대폰에서 더 이상 활동이 없다는 주장을 이용해서 그녀가 언제 도착했고 언제 살해당했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20분의 시간 차이를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사건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기소에 유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죠. 항상 감시 카메라 영상이나 목격자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잠재적인 허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중요한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갔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특별 가중 사유가 있는 1급 살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죠? 파렐 형사도 부검의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살인 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예를 들자면 그랜트호 박사, 제가 언급한 이 부검의의 반대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그를 신문했는데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처럼 심한 두패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부패가 약물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증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부검 보고서를 준비할 때 그 사람이 정신건강 이력이 있는지, 자살 경향이 있는지, 상습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증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호 박사는 이러한 특성이나 잠재적인 특성에 대해 유족들과 별도로 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셀레스트가 스스로를 찔렀을 가능성, 스스로에게 해를 가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변호인 마릴린 베나르스키는 호 박사에게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된 두 개의 관통상이 몇 초 차이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두 상처가 몇 초 차이로 생겼을 수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씨가 그 두 상처를 낸 칼을 들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저흔히 발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상처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게 공정한가요? 그러자 그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게 칼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살인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건 변호인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또한 변호인 측이 법의학자를 통해 사망 원인이 찔린 상처가 아니라 다른 원인일 수 있고 사망이 타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그녀가 직접 이런 일을 했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도 들으셨죠? 변호인은 8일 형사에게 셀레스트에게 가정폭력 이력이 있었는지, 셀레스트의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메시지가 있었는지 물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판사는 2단계에서 증거 제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22, 23일 문자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보이는 내용까지 함께 보면 우리가 말하는 시기, 셀레스트가 살해당했다고 주장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문자들은 변호인이 8일 반대 신문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셀레스트가 데이비드가 해외로 떠나기 전 그를 만나고 싶어 했음을 보여줍니다. 셀레스트가 그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녀를 살해하기 위해 그 장소로 유인했다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후 8일 형사는 데이비드가 2025년 4월 23일 셀레스트를 만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셀레스트가 이 헛소리 집어치워 오늘 너 만나러 갈 거야 라는 문자를 보낸 뒤였습니다. 이제 데이비드의 변호사인 블레어 버크가 셀레스트가 4월 22일에 보냈다고 주장되는 데이비드의 경력을 끝내겠다고 위협하는 듯한 문자를 읽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해 그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말합니다. 인용하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너에 대해 많은 거짓말을 할 거야. 네 경력과 인생을 끝낼 거야. 뭐든 망가뜨릴 거야. 이 문자를 그녀가 4월 22일에 보냈다고 합니다. 버크는 셀레스트가 내가 너에 대해 가진 모든 걸 유출할 거야 라며 익명 고발을 협박했다는 문자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데이비드가 에이지아 칼린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올릴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레스트가 이 사람을 질투하는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에이지아 칼린스는 예전에 언급한 데이비드 주변 인물입니다. 셀레스트는 데이비드에게 그의 연락처와 어머니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2024년 8월 셀레스트가 데이비드에게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난 널 신경 써. 널 위해 내 아이를 죽였어.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속상해.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걸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요점은 이겁니다. 검찰은 그런 메시지를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폭로하고 그의 경력을 망치겠다고 협박해 그는 그녀를 죽일 동기가 있었습니다. 경력을 지키려 그녀를 유인해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그의 데뷔 앨범 위더드가 그건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1,900만 달러 계약의 일부였습니다. 그 앨범은 4월 25일 출시 예정이었죠. 그래서 이건 특별 가중 사유 혐의로 이어집니다. 살인 혐의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경우 더 무거운 처벌,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살인, 증인살해, 매복살인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 가중 사유죠. 맞죠?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그녀가 집에 오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히스테릭해졌고 불안정해졌으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날 밤 스스로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데이비드를 공격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그가 정당방위로 행동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녀가 그를 공격했나요? 그녀가 그를 위협했나요? 그가 증언대에 서서 그렇게 주장할 건가요? 이것이 충동적인 살인이었나요? 이게 우발적 살인, 순간의 격정에 의한 것이고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나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지금 우리는 셀레스트와 데이비드가 문을 닫은 채로 있던 2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한 시점과 데이비드가 알리바이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 사이에 말이죠. 맞죠? 그녀가 도착한 지 20분 후 데이비드가 어디에 있었냐며 알리바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공백이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 검찰 제출 서류 중 하나에서 검찰은 데이비드가 셀레스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본 목격자를 불러서 증언한 것도 아니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걸 입증할 만한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특별 가중 사유들까지 모두 있는데 1급 살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검의 부검관을 신문하는 동안 변호인 측에서 언급한 또 다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패와 절단 상태를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닥터 호는 그녀가 몇 주 전 사망했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몇 달 동안 사망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과 몇 주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셀레스트의 유해가 발견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망해 있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사망 날짜를 2025년 4월 23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습니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이 배심원들에게 그녀가 4월 23일 이후에도 살아있었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검찰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요? 검찰이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 같냐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이는 제 뉴스네이션 쇼에서 검사장 네이선 호크먼과 대화한 내용에 기반합니다. 저는 그의 말의 행간을 읽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셀레스트가 스스로 집에 찾아와서 자살하고 데이비드가 그렇게 빨리 단 몇 분 만에 알리바이 문자까지 보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방금 본 일, 방금 일어난 일을 구급대나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셀레스트가 그를 거칠게 공격할 때 그가 자기 일이나 하고 있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그가 정당방위로 그녀를 죽였다고, 그리고 나서 침착하게 알리바이 문자까지 보냈다고요? 그는 그렇게 빨리 그런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그녀의 시신을 절단하기 위한 모든 물품을 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그가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녀를 살해했으며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심리에서 나온 몇 가지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10시 31분에 그녀가 집에 온 날 밤,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날 밤에 그는 이 알리바이 문자를 보냅니다. 오버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WYA 어디야? 지금 어디에 있어? 맞죠? 안녕하세요. 형, 이 모든 문자들 말이야. 그리고 8회 형사가 증언했는데 그날 밤 데이비드가 셀레스트에게 보낸 문자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해. 셀레스트가 오버로 도착한 이후에도 데이비드가 셀레스트에게 보낸 문자가 12개 정도 더 있었다고 했어. 그녀가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말이야. 이게 바로 주장된 내용이야. 다시 말하지만 전부 데이비드가 그녀의 침묵에 혼란스러워했다는 내용이지. 그리고 8일 형사는 셀레스트가 집에 도착한 이후에는 그녀의 휴대폰에서 추가적인 활동이 없었다고 증언했어. 왜일까?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리고 8일 형사는 데이비드의 테슬라와 휴대폰이 밤 11시 30분쯤에 할리우드 힐스 집을 떠나서 소위 산타바바라를 여러 번 오갔다고 증언했지. 맞지? 8일 형사는 피고인이 셀레스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날이 2025년 4월 26일로 위더스 앨범 발매 다음 날이라고 했어. 이후 셀레스트의 휴대폰엔 활동이 없고 데이비드도 더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 그들은 의심스럽다고 주장할 거야.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그는 정말로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그녀를 죽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건가? 검찰은 아마도 우리가 이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명백하다고 말할 거야. 이건 강력한 정황증거 사건이야. 그리고 너도 나도 여기 사이드바에서 검찰이 정황증거만으로 이기는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뤘는지 잘 알고 있잖아.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변호인이 파고들 수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빈틈들이 있어. 검찰이 이 모든 점을 다 다룰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 누군가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혹은 데이비드가 혹시 그들에게 말했던 것에 대해 증언할 증인이 있을까? 아마도. 그리고 우리가 말한 잠재적 빈틈에 대해 주장되는 살인 무기가 없다는 점 외에도 계속 이야기하자면 데이비드가 셀레스트를 절단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썼다고 하는 거지? 검사 측은 데이비드가 이 집으로 전기톱 3개를 주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집 차고에서 발견된 2개의 전기톱에서는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어. 발견된 전동톱도 마찬가지였어. 만약 그 통날이 사람을 절단하는 데 사용됐다면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감식관이 증언했어.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부검의인 호 박사가 어떤 절단은 전기톱 자국과 일치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는 거야. 그럼 뭐가 맞지 않는 걸까? 검사는 세 번째로 사라진 마키타 10인치 전기톱을 언급했고 제품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어. 이 전기톱은 홈디포에서 구매해 포스트메이츠로 배달된 것 같아. 하지만 형사들은 그 전기톱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어. 우리가 알기로는 그들은 그 전기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 말은 이게 그 전기톱일까? 이게 그가 셀레스트를 절단하는 데 썼다고 하는 그 전기톱일까? 만약 그 도구가 없다면 그건 증거의 공백이야. 나는 예비심리 후 사설탐정 스티브 피셔에게 이 부분을 물었어. 그는 예비심리 일부에 참석했고 사건 초기부터 계속 추적해왔어. 그가 전기톱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어봐. 검시관은 부패 상태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긴 칼날이나 날카로운 도구가 사용됐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들어봐. 내 생각에 모두가 아마도 칼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
그래서 그 차고에 아직도 웅덩이나 그런 증거가 남아 있었다는 게 내겐 정말 이해가 안 돼. 내 말은 정말 멍청한 짓이지. 그렇지 않아? 만약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면 말이야. 그리고 내 한편으로는 그가 그냥 자기가 잡힐 걸 알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왜냐하면 이건 말이야. 실종된 전기톱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 전기톱이 산타바바라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있잖아. 정말이야? 내 생각엔 두 번째나 세 번째 여행에서 그는 아마 뭔가 하고 있었을 거야. 왜냐면 그 두 번째 여행을 보면 그들은 그 일이 5월 5일 싱코데 마요 즈음에 일어났다고 주장해. 5월 8일 그는 다시 그곳에 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호수 근처에 뭔가를 버리러 간 건 아닐까 생각했어. 확실하진 않지만 신분증이 그곳에서 발견된 것도 버리는 장소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왜 그가 그곳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그 장소를 알게 됐는지가 내 머릿속을 맴돌아. 나도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외진 곳이야. 그 지역엔 도로가 하나뿐이고 갈라지는 길들은 보이스카우트 캠프 등으로 이어지지만 자주 이용되지 않아. 그래서 그가 한밤중에 그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검사 네이선 호크먼에게도 사라진 전기톱을 물었지만 사건이 진행 중이라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어.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들이 전기톱이 있었다면 예비 심리의 증거로 냈겠지. 그렇지? 그들이 전기톱을 가지고 있고 시신 훼손에 썼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그들은 특히 데이비드가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산타바바라에서 전기톱을 찾았다면 증거로 제출했을 거야. 재판 전까지 더 많은 것을 찾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살인 무기나 전기톱을 발견할 수도 있어. 나도 확실히는 몰라. 하지만 빈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다시피 산타바바라로 차를 운전한 사람이 확실히 데이비드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목격자, 즉 직접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었어. 다른 누군가가 그의 전화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누군가가 그의 차를 운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목격자가 부족하다는 점이야. 나는 다시 검찰 자료로 돌아가 볼게. 검찰은 데이비드가 집에서 나는 부패 냄새에 대해 친구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했다고 주장해. 나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증언한 기억이 없어. 우리는 아시아 콜린스와 닐 랭스턴의 지문도 보지 못했지. 그들은 데이비드의 친구나 지인으로 알려져. 내 말은 2025년 7월 4일 DMZ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라이브 스트림이 있었다는 거야. 닐 랭스턴과 우스카나에게 집안의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욕실 냄새에 대해 사과했고 2시간 전에 욕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어. 검찰이 그 냄새에 대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려고 그걸 증거로 낼까? 그래서 내 의문은 그들이 법정에서 무엇을 증언할지다. 기억한다면 닐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고 대배심에서 증언하기 위해 LA로 다시 압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데이비드의 가족들도 증언을 위해 소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비 심리에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무엇을 증언할까요? 데이비드와 셀레스트의 보도된 불법적인 성적 관계에 대해 말할까요? 그들이 테슬라에 대해 증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크만이 일부 증거만 제시한다고 했던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데이비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이 사건의 잠재적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아직 데이비드가 셀레스트를 죽일 의도에 대해 누구에게 문자나 연락을 했다는 증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는 그가 그녀를 두려워했다는 증언도요. 그가 그녀를 입막음하려 했거나 무언가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벤나스키 변호사가 예비 심리에서 법정에서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며칠간의 증언 후였습니다. 증거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옮겨지고 은폐되었다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 증거는 사망 은폐를 뒷받침하지만 이것은 살인이나 1급 살인에 해당하는 사전 계획된 의도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법은 두 가지 형태의 악의를 인정하는데 그녀의 주장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없다면 살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시적 악의는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도적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해치려는 의도의 진술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폭력적이거나 적대적이었던 전력도 없었습니다. 관계와 여기에 나열된 증거들이 살인적 악의와는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묵시적 악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한 도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에 반박하며 만약 도발을 본다면 그것은 셀레스트가 데이비드에게 한 것이며 위협적인 쪽은 그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1급 살인 혐의를 사형에 해당하게 만드는 3가지 특별 상황 혐의가 위헌적으로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잠복 혐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문자 메시지들은 검찰이 그녀가 살해됐다고 주장하는 그 만남을 셀레스트가 요청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습 공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데이비드가 집에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그곳에 갔을 때 또는 갔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데이비드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상황의 혐의, 즉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살인에 대해서도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장래 음악 경력이 캘리포니아 법상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예상되는 미래 수입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앨범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변호인 측에게 다소 어려운 논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별한 상황, 즉 증인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셀레스트가 어떤 범죄 수사에서 증인이나 관련자가 되려는 관심이 있다고 데이비드가 주관적으로 믿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검찰이나 경찰과 협력하거나 경찰을 갈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나요? 그녀는 셀레스트의 협박이 그의 사회적, 직업적 삶을 망치려는 것이었다고 했고 셀레스트가 경찰에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박했고 판사는 재판 진행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8월 31일 에이스 데이비드의 기소인부 절차입니다. 그때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다음 단계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뉴스네이션 쇼 제스 웨버 라이브에서 네이선 후크만에게 이 사건의 플리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건에 허점이 있어서 합의를 고려하겠냐고 묻진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증거에 대해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보다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데이비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매우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예비 심리에서 제시된 내용을 생각해보면 셀레스트의 절단된 시신의 충격적인 사진들과 셀레스트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길 원하십니까? 가족들에게도 그런 고통을 주지 않길 바라십니까? 그는 아직 사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건가요? 검사님, 유죄 인정 합의를 고려하실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호크만이 저에게 데이비드가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시 웨버 라이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표준시로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